지난 1년 750%, 그 다음에 192% 상승을 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이더리움이 100% 상승한 것에 비해서 7.5배 내지 2배나 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AI 코인들이 앞으로 수시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투자자 여러분도 계속 이 인공지능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이 인터넷 채권 시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스테이킹 서비스가 인터넷 채권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보유자는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출해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리스테이킹은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보상을 또 다른 프로토콜에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가 보유증권을 대출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토콜인 아이겐레이어의 경우 리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총액은 530만 이더로서 이는 금액 기준으로 190억 달러에 상당하는데 스테이킹된 이더 전체의 16%의 비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패치와 싱귤러리티넷 등 AI 토큰이 최근 30%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20일 패치와 싱귤러리티넷은 하루 동안 각각 37%, 33%나 상승하며 지난 3개월간의 하락세를 극복했습니다. 이번 가격 급등은 세 개 코인들, 즉 싱귤러리티넷과 패치,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이 7월 1일 날 합병을 합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가장 큰 탈중앙화 AI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의 급등세를 이끈 거는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AI에 집중시키면서 여기에 AI 토큰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지고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 2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2년 전만 해도 시총이 한 4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한 1조 달러로 2배 반 이상 커지더니 올해는 이게 자그마치 3조 3,400억 달러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최대 시가총액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클 뿐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미국 빅테크 세븐이 전부 다 지금 클라우드 산업이나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의 칩이 없어서 못 할 정도가 되면서 이제는 거의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코인들이 앞으로 수시로 그리고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투자자 여러분도 계속 이 인공지능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패치는 750%, 그 다음에 싱귤러리티는 192% 상승을 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이더리움이 100% 상승한 것에 비해서 그것의 7.5배 내지 2배나 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3 펀드는 솔라나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투자펀드 3아이코가 북미 최초의 솔라나 ETF 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제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솔라나는 고성능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고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에 중점을 둔 이러한 솔라나는 사실은 개발자에게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3IQ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코인베이스과 파트너십을 통해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겠다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라나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대신에 이게 해킹 등 보안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몰리다 보니까 먹통이 되는 사례도 많아요. 사실은 코인이 이렇게 먹통이 된다거나 해킹을 당한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솔라나 ETF를 출시하겠다는 캐나다 펀드는 이 해킹에 대비해서 이거를 코인베이스에 스탁 업무를 맡겨서 이거를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별도로 밝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콜드 스토리지가 뭔지 잠깐 알아보고 가면 암호화폐 지갑은 온라인에 연결되어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는 월렛이 있고 우리말로 하면 뜨거운 전자지갑이 있고 오프라인에 존재해서 바로 출금이 불가능한 콜드 스토리지로 나뉩니다. 즉 우리가 전자지갑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지갑은 핫월렛이라 부르고 이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콜드 스토리지에 담아두면은 이거는 온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해킹이 이거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운트곡스나 해킹을 당한 거래소들, 야피전, 코이니즈, 유빗, 빗썸 등의 이러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건과 비트코인 탈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의 콜드 스토리지에 암호화폐를 담궈두는 거는 이제는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이제 개인들도 거래소에 놔두지 않고 블록체인상에 이렇게 자기 지갑에 놔둘 때는 이러한 콜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행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라는 건 첫 번째 토끼는 우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표심을 움직여서 득표수를 많이 가져가는 전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선거 후원금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그런 후원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암호화폐 산업은 이번 선거에서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의회 선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 활동은 슈퍼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슈퍼팩이라는 거는 지지 정치인에게 무한대로 선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일컬어 슈퍼팩이라고 부릅니다.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A16Z는 각각 약 5천만 달러로 이 슈퍼팩에 기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슈퍼팩의 활동이 성공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계 권한을 축소하고 친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로비 활동에 써달라고 슈퍼팩에 그 5천만 달러씩 기부를 한 것입니다. 즉 이들이 이러한 기부는 의회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 부채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공부채 위기, 예측 가능하지만 대책이 없다라고 포춘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기라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 연 2조 1천억 달러의 적자 재정이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미국 정부의 적자 1조 5천억 달러는 2034년에는 2조 6천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4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채 자체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올해 현재 99%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34년에는 1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의 수치인 GDP 대비 106%였던 것과 비교해 봤을 적에도 전쟁 시보다도 더 큰 비중으로 앞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는 커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지급이 늘어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의회 예산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2026년서부터 2034년까지는 평균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이렇게 부채 비중이 줄어든다거나 이자 지급이 감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미국 의회 예산국은 갖고 있습니다. 신중론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지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향후 지출을 억제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가의 제이미 다이먼과 전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은 이러한 신중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폴 라이언은 올해 초 부채 문제를 가장 예측 가능한 위기라고 언급했으며 제이미 다이먼도 이에 깊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는 현재 연방 지출이 계속된다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고메스 교수는 올해 4월 미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향후 큰 세금 감면이나 또 다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이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해설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세수의 25% 이상을 이자 지급에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이미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17%를 이자 지급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면 10월 달의 이자 지급액은 1조 7천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이유는 그간 대부분의 미국의 국채는 제로금리 상태에서 발행된 국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연초까지만 해도 이자 부담금이
지금처럼 그렇게 커지는 않았고 한 8,700억 달러였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이게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게 고금리 기조로 들어가면서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올 10월 달에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데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외에도 이자 지급액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서 미국 전체를 흔들 이러한 외관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제국의 침몰, 과다한 부채가 미국을 파괴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올해 미국 부채는 GDP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즉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미국 부채가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채 이자 비용이 이자로만 지급되는 돈이 이미 국방비와 사회보장비 지출 금액과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자 부채가 미국 제국을 침몰시킬 것인가 라는 칼럼을 통해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망할 때 공통적으로 부채의 위기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들었는데 로마 제국은 3세기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 황제들은 제국의 행정과 군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지출했으며 이는 부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갚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는 건 한마디로 금화나 은화에 구리를 섞음으로써 기존 금과 은으로 만들 수 있던 금화나 은화의 수량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발생케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를 눈치채고 로마 제국이 발행하는 금화나 은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통화시장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도시의 시민들이 최시골로 내려가서 장원의 영주에 몸을 의탁하고 농노가 됩니다. 즉 이때서부터 암흑의 중세가 시작되는데 그 중세의 기간이 자그마치 1000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즉 중세라는 건 고도에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이 암흑 세계로 빠지고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의 정체 시기를 걷는데 그거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게 통화시장의 붕괴였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부채 증가는 제국도 순식간에 붕괴시킬 정도의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칼럼에서는 또 스페인 제국에 대한 얘기도 싣고 있는데 신대륙에서 얻은 부를 군사 모험과 전 세계적인 제국 운영에 사용했는데 이를 위해 막대한 외채를 발행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했고 그 결과 스페인은 19세기에만 7번의 국가 부도를 겪었는데 그 이전 3세기 동안에도 6번이나 국가 부도를 겪으면서 결국 유럽 최대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만큼 부채는 이렇게 제국도 몰락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제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세계 최대의 제국을 유지했으나 미국 독립전쟁 등 군사적 지출이 막대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군대와 해군을 유지할 자금이 부족해졌으며 이는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주요 준비통화로서 지위를 잃었고 영국 제국은 역사 속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청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주요 강국 중 하나였지만 막대한 지출과 외채 증가로 인해 필수 인프라 투자에 실패를 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쇠퇴를 맞아 결국 20세기 초반에 제국이 붕괴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앞선 제국들의 붕괴 사례를 들어서 부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이 칼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닐 퍼거슨은 국가가 부채 서비스, 곧 국채 이자 지불에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연방정부가 올해 8,920억 달러를 부채 이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